안녕하세요. 세상의 뉴스를 모아서 엑기스만 간추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들 정말 다양합니다. 연준 의장 발언 하나로 시장이 막 급등하는가 하면 전직 대통령이랑 기업 총수가 좀 이례적인 합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전직 고위 관료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도 있고, 그리고 북한의 움직임이나 뭐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사건들까지 정말 변화무쌍한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저희가 할 일은 역시 핵심을 꿰뚫고 이 점들을 쭉 이어서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겠죠. 오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통찰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가장 먼저 역시 시장을 뒤흔든 연준 소식부터 봐야겠습니다. 다우지수가 900포인트 넘게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 이게 결정적이었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길래 시장이 이렇게 환호한 걸까요? 네, 그 파월 의장 연설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화적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비둘기파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 비둘기파적이라는 건 보통 금리 인상 같은 긴축보다는 경기 부양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을 말하는 거죠. 핵심은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이 좀 둔화될 조짐이 보인다, 이 점을 딱 짚으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내비쳤다는 겁니다.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책 기조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상당히 명확한 신호였군요. 시장은 이걸 그럼 바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연결 지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발언을 듣고 9월에 금리 내리겠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그 결과로 주식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04%, S&P 500은 1.5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87%나 급등했습니다. 와. 반면에 이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 시장에서는 가격은 오르고 수익률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건 아마 금리가 진짜 내려가기 전에 지금의 높은 수익률을 좀 확보해두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이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인 게 참 흥미롭네요. 다른 지표들은 좀 어땠습니까? 네, 그 시장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 VIX라고 하죠. 흔히 공포지수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무려 12%나 급락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는 뜻이고요.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0.9% 하락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예측하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연설 전에는 한 75% 정도였는데 연설 후에는 8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야, 파월 의장 말 한마디에 시장이 정말 민감하게 움직이는군요. 네, 그렇죠. 정말 드라마틱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게 그냥 주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는 돈 빌리는 비용을 낮추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좀 더 하려 할 거고 소비자들도 소비를 늘릴 유인이 생기죠. 예금 금리도 같이 낮아지니까 저축보다는 소비나 투자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주식 같은 다른 좀 고수익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이번에 특히 노동시장 둔화를 강조한 배경은 뭘까요?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남아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점이 이번 연설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일 수 있다, 이런 쪽에 좀 무게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좀 둔화되고 있는 고용 시장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신호를 보낸 셈이죠. 이게 또 연준이 기존의 평균 물가 목표제, 이걸 AIT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유연한 통화 정책으로 바꾸려는 움직임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에서 벗어난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건 과거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보통 2%죠? 여기에 못 미쳤으면 나중에 목표치를 좀 넘더라도 일정 기간 용인해서 평균을 맞추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건 예기치 않은 인플레이션 충격 같은 게 왔을 때 과거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더 신속하게 재량껏 금리 정책을 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준의 독립성과는 별개로요,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이런 거시적인 움직임이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기업이나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먼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 예전 트위터죠. 여기서 해고된 전 직원들하고 대규모 소송이 있었는데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X가 전 직원들한테 지급하지 않았던 퇴직금 한 5억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관련 집단 소송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2022년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한 6천 명 정도가 회사를 떠났는데 이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켰다. 이게 직원들 주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어겼다는 건가요? 직원들은 2019년에 만들어진 회사 규정을 보면 기본급의 최소 2개월치, 고위 임원은 6개월치였고요. 거기에 근속 연수에 따른 추가 급여까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대 1개월치만 받거나 아예 못 받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아직 정확한 합의 조건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 오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합의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테크 업계의 구조조정 방식이나 X라는 회사의 운영 방식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머스크 인수 이후에 X는 비용 절감을 거의 최우선으로 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번 합의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때 기존 직원과의 약속이나 법적 의무를 가볍게 여기면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다른 테크 기업들한테도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X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인력 운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기업 관련해서 정말 이례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로부터 미국 정부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죠?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 정도 지분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직접 발표했어요.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인텔의 CEO 리프턴하고 대화를 했는데 회사 지분 10% 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인텔 쪽에서 이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정말요? 와.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을 좀 지원하고 동시에 미국 안에서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가로 지분을 받는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마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칩스법 있죠. 이 법에 따라서 주는 보조금을 현금 대신에 지분 형태로 받는 방식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 칩스법이 원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하면 막대한 보조금 주는 법안이잖아요. 네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인텔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이유로 리프턴 CEO 사임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갑자기 이런 합의가 나온 겁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네요. 다른 기업들하고도 비슷한 거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다른 기업들하고도 이런 비슷한 방식의 거래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엔비디아나 AMD 같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으로 특정 제품 수출 라이센스 유지하는 대가로 매출의 일정 비율 한 15% 정도를 정부에 내기로 합의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어떤 경영이나 소유 구조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 점차 좀 확대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발표 후에 인텔 주가는 7% 상승하면서 시장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네요. FBI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건 배경이 뭔가요? 그 볼턴 전 보좌관이 2020년에 냈던 회고록 있죠. 그 일이 일어난 방. 여기서 기밀 정보를 누설했는지 이 여부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볼턴이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 특히 러시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내용을 책에 담았었죠. 네. 이 조사가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시작됐다가 종결됐던 건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다시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수사 결정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 방식 때문에 이거 정치적 보복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수사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직접 수사 시작할 수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서 볼턴을 저급한 인간이라고 비난했어요. 반면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정치적 동기는 전혀 없고 오직 증가 수집을 위한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방식 자체도 좀 이례적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FBI 고위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직후에 소셜 미디어에다가 마치 뭐 수사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리거나 하는 식으로 통상적인 수사 관행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어요. 이런 점들이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거죠. 더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자신한테 좀 비판적이었던 사람들, 뭐 마이스 테일러나 크리스토퍼 크랩스 같은 전 국토안보부 관리들, 아니면 존 브레넌 전 CIA 국장,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애덤 시프 하원 의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등 이런 여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정말 증거에 기반한 합법적인 수사인지 아니면 비판 세력에 대한 어떤 정치적 압박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의 역학관계가 참 복잡하게 돌아가는군요. 자, 이제 시선을 국제 무대랑 우리 주변 이야기들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이 두 가지나 있네요. 먼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국 군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해 왔거든요, 북한이.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파병 군인 중에서 전사자가 나왔다.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전사자들을 영웅으로 칭하면서 추모 행사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아, 추모 행사까지? 네, 이건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직접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더 노골화되는 양상이네요. 또 다른 북한 관련 소식은 중국 국경 근처에서 비밀 미사일 기지가 발견됐다는 보고서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성사진 같은 걸 분석해서 보고서를 했습니다. 중국 국경에서 불과 27km 떨어진 곳 평안북도 신풍동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이전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탄도미사일 기지가 운영 중이라는 겁니다. 중국 국경 바로 코앞에 미사일 기지라니 이거 상당히 민감한 위치인데요.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 배치된 걸로 추정되나요? 형식 발사대 TLL이라고 하죠. 차량에 미사일 싣고 다니면서 쏠 수 있는 거요. 이런 장비들도 같이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의 전략적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미사일 숫자 하나 들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지가 북한이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탄도미사일 기지 중 하나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핵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죠. 특히 주목할 점은 기지의 위치입니다. 중국 국경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이 기지를 선제 타격하려고 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중국 영토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격을 좀 망설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일종의 인간 방패처럼 중국을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적 계산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이 기지가 2014년부터 운영되어 왔고 계속 유지 보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다른 나라 소식으로 넘어가서 스리랑카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스리랑카 대통령이었던 라닐 위크레메싱게 전 대통령이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한 다음에 런던에서 열린 부인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이때 들어간 비용을 공금으로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크레메싱게 전 대통령 그 경제 위기 극복에 좀 기여했다 이런 평가도 받지 않았었나요? 네, 2022년에 스리랑카가 아주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취임해서 IMF 구제금융을 받는 등 국가 경제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IMF가 요구한 아주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죠. 지금 현직 대통령이 부패 척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체포는 그런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스리랑카 역사상 전직 굿다 원수가 부패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정치적으로 큰 격변이네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96세 어르신이 30년 넘게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는 아주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네,
빌 브라운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칠드런스 테이블이라는 비영리 푸드뱅크 이야기입니다. 이게 30년 전에 자신의 채소밭에서 키운 농작물 중에 남는 거, 이걸 이웃들하고 나누기 시작한 게 지금의 푸드뱅크로 발전했다고 해요. 현재는 플로리다 안에 있는 10개 카운티에 걸쳐서 수천 가구에게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특히 어떤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그 대중교통 이용이 좀 어렵거나 주변에 신선한 식료품 살 만한 마트가 없는 곳, 이런 푸드 데저트, 식품 사각지대라고 하죠. 여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푸드뱅크 본부에서 식료품을 나눠주는데 형편이 좀 되는 분들한테는 한 $10 정도 기부를 권장하지만 어려운 분들은 그냥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한 배달 경로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브라운 씨는 자신이 어렸을 때 대공황 시기를 겪으면서 주변에서 받았던 도움을 이제 갚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참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관광버스가 추락했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주 서부 펜브루크 근처에 있는 고속도로 I-90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마치고 뉴욕시로 돌아가던 관광버스였는데 도로 옆 도랑으로 추락하면서 전복됐다고 합니다. 버스에는 한 50명 정도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어린이를 포함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고요. 구조 작업과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비행 중이던 여객기 날개 일부가 파손되는 아주 아찔한 사고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델타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인데요. 플로리다 올랜도를 출발해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가던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비행 중에 날개 뒤쪽 끝부분에 있는 플랩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플랩 일부가 파손돼서 거의 떨어져 나갈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플랩이요? 그게 어떤 장치죠? 플랩은 주로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날개 면적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더 많은 양력, 그러니까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이죠. 이걸 얻기 위해서 펼치는 장치입니다. 승객들은 굉장히 불안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갑자기 막 심한 난기로 겪는 것처럼 흔들림을 느꼈다고 하고요. 창밖을 본 일부 승객들은 날개 플랩 일부가 막 덜렁거리면서 파손된 걸 직접 목격하고 영상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어휴. 다행히도 조종사들이 침착하게 잘 대응해서 항공기는 목적지인 오스틴 공항에 비상 착륙했고요.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사고 원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해당 항공기는 즉시 운항이 중단됐고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라고 하죠. 항공안전 감독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확한 파손 원인이 뭔지, 정비는 제대로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항공기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사고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소식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가져온 시장의 경랑부터 기업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래, 또 정치적 수사, 그리고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높이는 군사적 움직임, 또 예기치 못한 비극적인 사고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개인의 선행까지 이 모든 소식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야기들은 결국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 중앙은행의 결정이 지구 반대편 금융시장을 막 뒤흔들고 또 한 나라의 정치적 결정이 국제관계에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렇죠. 기술의 발전은 안보 문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때로는 정말 평범해 보이는 한 개인의 작은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큰 울림을 주기도 하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고 서로 다른 점들을 잘 연결해서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리는 능력,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질문을 던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북한이 중국 국경 바로 인근에 비밀 미사일 기지를 운영한다는 사실, 그 자체의 군사적 위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까움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단순히 물리적인 위험 계산을 넘어서요,
주변국들의 전략적 셈법이나 상호 간의 어떤 억제력 게임에 어떤 미묘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위협 평가를 넘어서 이 근접성이 갖는 전략적 함의는 무엇일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소식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